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타 라이브 진행의 온희주입니다. 주말 사이에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국제정세 차원에서도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경제방송인 만큼 정치적 해석보다는 이번 사안이 시장과 자산 가격 이 사이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죠. 2월부터 진행되던 이란과의 협상에서 뚜렷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제네바에서의 협상은 미국에서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란의 미사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란이 끝까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합의가 불발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데드라인인 3월 6일 전에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전쟁 직후인 어제 우리 시장이 휴장이었던 관계로 다른 국가의 반응을 좀 정리를 해보면 월요일 아시아와 유럽권 주요 지수는 대체적으로 하락했고요. 미국의 주요 지수는 하락 출발 후에 소폭 돌려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은 어제 장 시작 후에 2.7%까지 낙폭을 키웠지만 1.3%, 1.4% 수준으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근데 오늘 이 시각 현재 20% 넘게 추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중국이나 홍콩은 약보합, 강보합 수준으로 큰 타격이 없는 걸로 보아 글로벌 증시에서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의 타격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기 급등한 증시라는 공통점도 있겠고 변수로 보면 기름 문제라는 공통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금리도 올랐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분석 때문에 금리 인하가 힘들어질 거 아니냐는 우려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가와 금리의 향방이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과거 반응을 보실 때 이 유가 우려를 높였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당시로 한정해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건 발생 직후 사실은 1개월 정도까지는 그 하락의 압박,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1년, 아주 장기 관점에서 수익률로 보면 대부분은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그에 따라서 경제적 여파가 어디까지 전해질지가 중요할 텐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이란 지도부 제거 작전은 성공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억제 그리고 탄도미사일 제한 등 미국의 핵심 전략 목표는 여전히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고강도 압박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자산시장 영향력인 관점에서는 특히 그 과정에서 실용주의 노선의 협상안이 내부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느냐, 이 변수가 향후 중요한 작용을 할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목표치 4주 안에 이 사태가 마무리된다면 조기 변동성 국면을 경험한 후에 빠르게 회복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군사적인 충돌이 장기화된다면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코스피 4년 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로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의 현재 국면입니다. 글로벌 순환적인 위기의 현실화 파장은 코스피 4년 고점 대비했을 때 첫 번째 빨간 선 있죠. 여기 10% 내외의 하락을 보였고요. 글로벌과 주요국 경기 침체 임박 등의 그러니까 추세적인 위기 전면화의 파장은 두 번째 선인 20% 내외의 하락, 그리고 글로벌 금융, 특히 외환 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등의 시스템 리스크 발발 영향은 검은색 라인 30% 넘는 급락, 이 충격으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리스크는 지금 단계에서 사실 논할 건 아니지만 인플레와 금리 문제를 장기적으로 이와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하는 잠재적인 변수이기는 하겠죠. 이란 전쟁 섹터별 영향 분석 그래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나온 내용이고요. 미래에셋증권의 퀀트 분석 애널리스트의 자료입니다. 일단은
유가와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유, LNG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해운 마찬가지로 특이한 점은 해운은 긍정 평가를 받습니다만 이 화학 쪽은 부정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유가와 관련돼 있는 정유 업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화학에는 다른 증권사에 복수의 증권사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나머지는 중립 쪽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유가입니다. 주말 동안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 어서 주유하라라는 SNS 밈이 돌기도 했는데요. 저도 일단 급하게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두긴 했습니다. 이게 왜 연관이 있냐면 이란은 원유 생산량으로는 전 세계 5위, 매장량으로는 3위이고요.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매장량을 합치면 글로벌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시아 국가들이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의 84%가 아시아 수출의 물량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중국은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 특히 대만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원유 90일 정도, 정부 비상대책 가동 시에는 210일 정도, 천연가스는 원래 9일이지만 예방 비축치까지 하면 30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사실 안전 문제로 이곳은 선주들이 기피하고 있는데요.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수출 비중을 보면 가장 긴 막대 보이시죠? 석유, 가스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쟁의 자금줄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봉쇄를 하지 못할 거다라는 분석은 나오지만 일단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주 자체들이 몸을 사리고 있어서 경제적인 영향은 받고 있습니다. 유가의 영향력 측면으로 보면 과거의 유가 상승 국면 2010년 이후에 8차례에서 그 업종별 수익률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걸 보시면 공통적인 패턴이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평균 수익률이 높은 구간은 에너지, 조선, 화학, 기계 섹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안 좋은 쪽은 소매, 보험, 필수 소비재, 미디어, 교육 쪽은 영향을 덜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하는지 이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 사태 후에 우리 시장은 오늘 처음 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나름 다른 나라들은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스피가 워낙 급하게 빠지고 있죠. 아마도 1월, 2월 독보적인 상승, 독주를 해왔던 데 따른 되돌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흐름을 보게 된다면 수급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 선물 매도를 합쳐서 한 6조 넘게, 5조 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낙폭이 커졌던 계기는 아마 기관 또한 매도 전환을 하면서 좀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든든한 수급 뒷받침을 해줬던 개인과 기관 중에서 기관이 먼저 매도 전환을 하다 보니까 수급의 힘이 좀 밀려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증시 중에 독보적인 상승을 보였던 데 따라서 뭐 일본과 함께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이란 관련된 이슈들을 좀 소화하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펀더멘탈 그리고 실적 흐름 그리고 정책 동력이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멀지 않은 시점에 분위기 반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이 아픈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가 사실은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시장을 좀 대응해야 하는지 단기 관점, 중장기 관점을 나눠서 봐야 하는지도 좀 고민인데요. 일단은 대신증권에서는 이 상황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란의 군사력도 이걸 장기로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란 내부 분위기도 이거를 끌고 가기는 좀 결집력이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봉쇄 여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초단기 일주일 전후 또는 길게 간다 하더라도 한 달 전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펀더멘탈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타격은 없을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도 일부 좀 봉쇄가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전면 봉쇄라든지 아니면은 타격을 주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뭐 공격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전면 통제를 위해서는 이란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최고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이란 의회에 상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위협 또는 거기에 따른 경고 시그널들은 있지만 실질적인 전면 통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통제하게 된다면 이란 같은 경우는 재발등 찍힙니다. 이를 통해서 원유 수출입이 되고 수입을 받게 되는데 이걸 전면 통제했을 때는 이란 재정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이동의 많은 비중이 30% 이상이 중국입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 또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런 국지전 그리고 정밀 타격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고 이 과정에서 전면전 가능성도 열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장기 흐름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상승 경로는 이상이 없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오늘 리포트에서 코스피 상방 7,500선으로 또 상향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어떤 섹터에 주목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요 상향 조정에 대한 네. 근거도 제시해 주신다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어떤 섹터인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 순이익 전망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미. 네. 그리고 최근 이익 레벨업의 중심에 서 있는 반도체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보다 보면은 저희도 코스피 상단을 작년 12월에는 5,300, 올해 2월 초에는 5,800, 그리고 이번엔 7,500을 상향 조정했는데 네. 실적 전망을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후행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난주 저희 전체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 회의를 통해서 네. 섹터별로 이익 전망이 얼마나 올라갈지를 좀 추정을 했고요. 그 결과 EPS 기준, 순이익 기준 13.8% 정도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저희는 뭐 이 이익 증가만으로도 6,500선은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고 예. 만약에 반도체 지금 밸류에이션이 7.1배에 불과한데 과거 반도체 업사이클이 중간 수준인 9.5배까지 개선되게 된다면 이 밸류에이션 개선 플러스 실적 개선을 맞물렸을 때 7,500선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전망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그리고 또 최근 얘기되고 있는 반도체 계약에 있어서 분기 계약이 아니라 연간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면 밸류에이션이 더 확장될 수 있어서 이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실적 전망 상향 조정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밸류에이션 확장이 예상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7,500원 충분히 가능한 레벨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연간 전망치를 그렇게 잡으신 네. 거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저희는 상반기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7,500을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래도 고점을 보셨네요. 지금 보면은 단계적으로 6,300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네. 그 속도보다 더디다 하더라도 7,000선대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체의 하락세가 또 심상치가 않아서 네. 코스피가 이제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이 네. 됐고요. 5,900선 지나가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네. 7% 급락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전망이 지금 아주 크게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럼 이런 때 시장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전략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서 접근을 하는 전략이 좀 더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 하루 급락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되돌림도 좀 급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상승의 힘은 세고 펀더멘탈, 즉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뭘로 올라왔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세 플러스 정책 동력이었습니다. 이번 중동 지역적 리스크가 시장에 심리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앞서 보셨던 표에서와 같이 뭐 6개월, 1년 가는 그림이 아니라면 그리고 유가가 $100를 가는 그림이 아니라면 아마 이번 등락이 비중 확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더 지켜봐야 될 것은 정책 그리고 실적, 전형적인 정책 플러스 실적 장세인데 정책 동력이 강해질지 실적 장세가 더 강해질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정책은 3차 상법 개정이 통과된 이후에 좀 기대 심리가 좀 꺾이면서 금융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지만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주주총회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 계획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면서 전년 대비 굉장히 큰 폭의 증가세를 예상하고 있는데 네. 아마 3월 주주총회 실적 발표 시즌에도 이런 것들이 더 세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예.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월 중순 이후부터는 프리어닝 시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맞아요. 보통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은 그림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다시 한번 실적 전망치가 레벨업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비중 확대 기회지 여기서 시장이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정책과 실적 동력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사실 네. 이제 엄포를 놓긴 네.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봉쇄라기보다는 아직은 이제 코멘트적인 네. 봉쇄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 때문에 좀 에너지나 물류 시장 네. 영향은 어떨까? 지금 분석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에너지 물류는 오늘 증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뛰고 네, 있죠. 네. 물론 그걸 활용하는 화학업종은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뭐 에너지 운송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면 봉쇄가 됐을 때는 유가가 $100 이상으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로 인해서 물류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흐름들이 지속되게 된다면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 그러니까 물가, 경기 이런 흐름들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유가나 물류 비용이 늘어나게 됐을 때 각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커질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장세의 흐름들 또한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자체가 이란 재정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고하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 교란 요인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이란 정부 자체에서 모든 것들을 봉쇄하는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본다면 트럼프도 이 일을 용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가가 대폭등을 해서 물가가 오르고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됐을 때는 아마도 정치적인 타격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타격 그리고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해결 무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나온 뉴스들은 뭐 여러 우회 통로로 대화의 네. 창을 만든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강대강 대결이 지속되면서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향후 좀 더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흐름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지금 $70 넘어섰는데 만약에 $70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네. 아마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이랑 큰 연관이 없지 네,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거의 여기에서 나오는 그 원유, 실어 나르는 원유는 아시아에 네. 많고 일본이랑 우리나라 특히 많고요. 맞습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에 사실은 산유국이기 때문에 네. 유가가 오르면 오히려 도움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유가가 오르면은 도움이 되겠죠. 재정이나 이런 쪽에 도움이 일부 되긴 하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고 있는 지금 미국 소비도 잘 되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골디락스라고 할 수 있는 물가 안정 플러스 소비 호조 이 그림이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WTI가 가만히 있고 브렌트유만 오르게 된다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신경 안 쓸 수 있겠지만 네. 최근 보시는 것처럼 WTI까지도 7% 급등을 하고 브렌트유는 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예. 놓고 보긴 어렵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태를 해결할 정도의 원유 증산을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미국이 좋다라는 것보다는 그로 인한 파장이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보면은 오펙 플러스는 올해 4월부터 증산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 사태가 안정됐을 때 유가는 오히려 좀 더 하향 안정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파장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 네. 유가가 급등하면 사실 그 파장은 첫 번째로는 물가 네, 급등,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리 문제가 맞습니다. 건드려지면 사실 요게 이제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네. 텐데 이 악순환의 흐름은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한 달 이내에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흐름들이 6개월,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계속적인 유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류 대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 기본적인 전망은 한 달 이내 어느 정도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유가는 다시 60달러대로 내려앉고 그리고 증시도 다시금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아까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흐름들 안에서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지금 하루 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떨어지는 칼날을 잡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기 급락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사태 흐름 또는 변동성이 좀 더 진정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3월 초중반쯤에는 3월 중순쯤에는 아마 매수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많이 못 사셨던 분들은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에는 조금은 위험하다. 좀 사태를 지켜보고 급락 이후 등락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때 그때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만 열리는 건 아니니까요. 좀 긴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필요하면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100조 플러스 알파라고 하던데. 네.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안전판이겠죠.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증시나 채권이나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지는 금융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이나 여러 가지 소비 쪽에 좀 진정책들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아야지 시장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판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아마도 심리와 수급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런 다양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들이 나오기 전에 시장은 안정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상황들이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전개될 경우에는 정부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서 시장과 그리고 경제의 하반 경직성을 좀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는데 그 수출 보니까 반도체 덕분에 매우 크게 좋죠. 증가했고 네. 지금 고객 예탁금 보면은 120조 원에 달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거 믿고 네, 이거 믿고 가도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정책적인 효과 측면에서 보면 지난주에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네. 않았습니까? 이제 자사주 소각의 본질의 의미를 회복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수출 워낙 좋으니까요. 네. 굉장히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평균 수출을 보면은 200%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1분기 반도체 실적 좋을 거고요. 이런 그림들이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훼손이 없다면 수출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그 흔들림이 없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권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객 예탁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잦아들 때 또 다른 수급 동력, 유동성 모멘텀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이 어마어마한 매도세, 2월 한 달 동안에 20조 넘는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예. 이런 흐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 국내 유동성이 시장의 안정을 찾아갔을 때 또 다른 반전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약간의 실망감이라기보다는 기대 심리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금융주들이 좀 일부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거는 기대 심리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거지 정책이 꺾이거나 망가진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3월 주주총회 그리고 실적 시즌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기업들의 대응책이 나오게 된다면 이미 작년에 2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자사주 소각이 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또 다른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라고 한다면은 기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측면에서는 유통 주식수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잠재적인 물량 부담을 제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신규 자사주 소각 신규 자사주 매입 플러스 자사주 소각은 곧바로 유통 주식 감소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줄어든 때에는 항상 네. 가격이 오르게 마련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아마 3월, 4월 지나면서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된 흐름, 그러니까 1차, 2차는 주주 친화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 네. 3차는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당장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예. 빠르게 완화되는 국면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속해서 저희 강조해 주시는 그 날짜가 요거네요. 3월 말에 주주총회 예정이 돼 있고 이제 1분기 프리 어닝 시즌 실적 발표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시장이 조금 조정받을 수 있으나 이기 시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고 매수할 수 있는 섹터들 반도체를 비롯해서 대표 주자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중국의 양회가 시작되는데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얼만큼 경기 부양 드라이브가 세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중앙은행 부총재가 조만간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해놓은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국채 매입 규모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중앙정책회의에서는 26년 경제 정책의 최대 목표는 내수 부양이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아마 양회를 지난 뒤에는 아마 경기 부양 패키지성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몰아서 나와서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 그리고 흐름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지방 양회에서 내수가 두 번째로 강조됐고 가장 많이 강조된 게 첨단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성장을 좀 가져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전력망 투자를 크게 증가시키면서 반전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많은 분들이 중국 경기 부양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올라오지 않네라고 하시겠지만 정책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정책을 발표한 뒤 다음 날부터 경기가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경기 부양 정책들이 어느 정도 쏟아져 들어간 다음에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그림인데 아마 올해는 중국 경제가 좀 예상보다 좀 업사이드를 보여주면서 한국 증시라든지 한국 경제 그리고 위안화 강세, 원달러 환율 안정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올라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시차를 두고 26년 경제 성장률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중국 경제 회복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바라보자. 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들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자재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실 이제 늘 반복이 됩니다. 중국의 공해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국경이 특히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양회를 앞두면 이제 철강 감산 같은 거 이렇게 공장 좀 돌리지 맞습니다. 말아라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철강주들이 지난주에 좀 강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원자재 철강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원자재 사이클상 1차적으로는 귀금속이 어마어마한 폭등을 했고요. 지금 사이클상으로는 중국 경기 회복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중국의 감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철금속이라든지 산업금속주들이 좀 더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이클에서 유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유가가 이란 사태 때문에 단기 급등을 하긴 했지만 지금 70달러 이상 그 이상으로 가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산이 계속되어 왔었고 그리고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수요 공급 측면에서 여전히 공급 과잉이라는 측면에서 유가가 레벨업 되기보다는 단기 반등 이후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이클은 아마 내년쯤이 될 텐데 곡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철금속, 산업금속을 볼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금과 은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전만큼의 탄력을 보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곡물이 의외네요. 네, 곡물 같은 경우는 원자재 상승 사이클에서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사이클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좋아질 때는 귀금속 그리고 산업금속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을 때는 귀금속 유동성과 경기가 좋을 때는 산업금속, 비철금속 그다음에 유동성 모멘텀을 후행적으로 반응하는 게 유가고 그다음에 곡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유가랑 곡물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동성 사이클 이후에 경기가 좋아지는 실적 장세 그다음에는 물가가 올라서 역금융 장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곡물의 상승 사이클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WTI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10% 올라가면 우리나라 한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0.22% 포인트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시장이랑
물가의 연관성도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고요. 자, 이란 사태를 포함해서 투자자들에게 전반적인 단기적인 그리고 중기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뭐 단기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단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막 사기보다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보셔서 뭐 21선이라든지 51선에서의 매매 전략을 잘 펼쳐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하실 때는 뭐 한 번의 사기보다는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좀 나눠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흐름에서 큰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뭐 잘라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시장의 상승, 업사이드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변동성을 비중 확대 기회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못 사셨던 것들, 좀 가격 부담이 커서 주저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좀 더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강조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의 낙폭도 좀 큰데 뭐, 자동차도 네.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 오늘 급락하는 것들을 보면은 최근 올해 들어서만 해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는 업종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돌림도 좀 격하게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네. 많이 오른 데 따른 되돌림이 좀 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등락 과정을 거친 뒤에는 아마도 새로운 상승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겁먹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왔던 정책 동력과 실적 동력이 꺾이느냐,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조정 이후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쟁 테마주라고 엮어야 될까요? 유가 상승의 수혜가 예상되는 정유, 네. LNG,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될 때 함께 주목받는 방산, 네. 조선. 이쪽이 일단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도 강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이쪽은 이제 단기 상승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 신호로 보시는 거예요? 뭐 이번 이란 이슈가 좀 수면을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면 어느 정도 되돌림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미리 선점하신 분이 계시다면 좀 더 반등을 노려봐도 좋겠지만 지금 레벨에서 추격 매수한다 그런 것들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 많이 급등한 뭐 금융주라든지 뭐 이런 업종들을 추격 매수했다가는 조금 힘든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하는 쪽보다 전쟁에 대한 이게 전쟁을 반사수의 기대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전쟁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상승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보다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네. 업종 가운데 그동안 시장의 이익 사이클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종목을 사야 하는 구간이라고 네.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주도주의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